최근에 대한민국을 강타한 미세먼지처럼 한 치 앞도 가늠하기 힘든 부동산 혼돈의 시대, 역발상 투자 전략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대표 정창래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 상당히 좀 혼란스러우시죠? 예.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규제도 지금 이제 시장에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한 치 앞도 지금 이제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이렇게 지금 이 부동산 시장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혼돈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런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또 이제 우리가 또 역발상으로 한번 이제 그런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지금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주제는요, 부동산 시장 혼돈의 시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역발상으로 투자하라. 랍니다. 예.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제가 항상 이제 강의 때 말씀을 드리는 게 항상 이제 배경 설명도 말씀을 드리고, 예. 그래서 배경이 상당히 중요해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느냐? 배경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지금 이제 현 정부 출범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폭등한 원인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예, 원인들을 살펴보는데, 자, 우리가 항상 이제 제가 여러 번 이제 강조를 해드렸지만, 이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 시세 차익을 보고, 예,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세 차익을 보는 거는 우리가 항상 보면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활동이잖아요. 부동산은 사고 팔고 항상 이제 경제적인 활동인 거죠. 자, 이 경제적인 활동인데, 근데 이 부동산이라는 게 우리가 의식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의식주와 이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정부의 개입이 항상 이 부동산 시장에는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의 개입, 그러니까 정부가 만들어낸 정책에 의해서, 예, 정책에 의해서 시장의 상황이 많이 바뀌게 되고 시장에 대한 흐름도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이 투자를 잘 하시려면, 자, 우리가 물론 이 부동산이라는 게 경제적인 활동이지만 이 정책들이 어떻게 시장에 작용이 되는지 이런 법률적인 활동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도 한번 정리를 해보고, 예, 가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 정부 출범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폭등한 원인은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가 정책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정책에서. 자,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서울 도심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택을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는 어때요? 땅이 없죠. 서울 도심은 땅이 없잖아요. 예. 최근에 이제 박원순 시장이 발표한 내용들을 보더라도 지금 이제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 서울의 각 유휴부지들을 다 끌어모았어요. 원래 이제 공원화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임대주택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서울의 각 유휴부지를 끌어모았다고요. 자, 근데 거기에는 이제 북부간선도로 쪽이죠. 예, 북부간선도로 쪽에 인공대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또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라는 계획도 지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반대로 보면 얼마나 서울 도심에 땅이 없으면 도로 위에 인공대지를 만들겠습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서울에는 땅이 없어요. 예, 서울에는 땅이 없는데 한번 볼게요. 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택지가 없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서울에 택지가 어떠한 지역에 있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예전에 그 서울의 그 난지도죠. 난지도. 예, 난지도. 그러니까 쓰레기 이제 모아놨던데, 생활 쓰레기를 이런 데 모아놨던 난지도, 상암지구.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곡지구 아래에 있던 발산지구.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마곡지구. 그 다음에 유래신도시 위에 있는 장지지구. 이런 기존에는 우리가 이런 서울 도심에 이런 대규모 택지가 공급이 됐어요. 대규모 택지가 공급이 되면서 신규 아파트 공급이 됐거든요. 자, 그런데 이 택지 공급이 지금 없다라는 거죠, 이제는. 땅이 없습니다. 예, 땅도 없고요. 자, 거기에다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에 유휴부지가 없잖아요. 예, 유휴부지가 없다라는 거죠. 서울에 그러니까 주택을 지을 만한 땅들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서울 도심에는 어떻게 해서 이제 주택을 공급을 해줘야 되냐면 바로 정비 사업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정비 사업이 뭡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재개발이라던가 보통 재건축이라던가 잘 아시는 뭐 뉴타운도 이제 정비 사업이죠. 예, 뉴타운. 예. 자, 이런 그 정비 사업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정책적인 원인 때문에 이 정비 사업이 지금 원활하지가 않은 겁니다.
한번 다음 장을 한번 볼게요. 현 정부 출범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많이 폭등을 했던 원인. 그러니까 우리가 파리 대책 같은 경우가 역대 정부에서도,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가장 강력한 대책이었거든요. 그런 강력한 규제책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 가격이 폭등을 했다라는 거는 원인이 있어요. 바로 그게 정책에서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정책을 보면, 자, 일단은 그 재생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가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변화가 됐냐.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노후된 지역들, 노후된 주거 지역을요, 재개발이라던가 재건축을 통해서 전면적으로 철거한 이후에 새 아파트를 공급을 해줬습니다. 새 아파트를 공급해줬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정책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수행을 할 때 정책을 수행을 하다 보면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문제점이 발생을 하면 어때요? 그 정책을 이제 수정을 해야겠죠. 그렇죠? 예, 수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수정을 근데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했냐면 첫 번째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이 노후된 지역에 살고 있는 원래 주민들, 원주민들은 다 팔고 떠납니다. 왜? 이 사업이, 이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게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사업에 대한 이 진행 과정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못 버티고 이 원주민들은 팔고 떠나는 거죠. 근데 팔고 이 원주민들이 더 좋은 지역 쪽으로, 지역을 상향 처리하면 되는데 더 안 좋은 지역 쪽으로 지역을 하향 처리하는 거죠. 왜? 원주민들 자체는 여기에 이 노후된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자체는 원래 아무래도 이 상대적인 소득수준이 좀 낮은 분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아직 노후된 지역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못 버티고 팔고 떠난다는 거죠. 그럼 원주민들은 지역을 하향 처리하고요. 자, 그러면 원주민이 떠나고 남은 자리는 누가 채워집니까? 자, 원주민들은 떠나면 투자자로 이제 남은 자리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이 개발에 대한 이익은 누가 가져가요? 투자자가 가져가는 겁니다. 투자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투자자들이 이 개발에 대한 이득을 다 가져가 버린다는 거죠. 원래 재개발, 재건축은 노후된 지역에 원래 원주민들을 위한 정책인데 결론적으로는 이 투자자한테 모든 자본이득이 집중이 돼버린다는 거죠. 자, 그럼 투자자로 채워지면 이 지역은 이런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이 투자자들이 거주하려고 매입해 놓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투자 목적으로 매입해 놓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 대부분은 지금 세입자로 채워지는 겁니다. 이 세입자들은 어때요? 아무래도 노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뭐 개발 압력에 의해서 매매가는 높을 수는 있어도 임대가는 상당히 낮다라는 거죠. 임대가는. 자,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을 어떻게 보면 서울 도심에서도 서민주택에 대한 수요를 감당을 하고 있었는데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얘네가 멸실이 되니까 서울 도심권에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하면 할수록 서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수가 지금 급감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서민들의 주거 비용이 늘어나 버리는 거죠. 주거 비용이. 싸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다 없어져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 때문에 지금 재생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요. 전면적인 철거에서 신규 아파트를 공급을 하는 거에서 야, 그러지 말고 우리 그냥 보존하자. 보존. 노후된 지역 무조건적으로 개발하지 말고 한번 보존 쪽으로 가보자. 그래서 지금 재생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지금 전면적인 철거에서 보존 쪽으로 지금 변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서울시에서 또 어떤 정책을 폈어요? 뉴타운 출구 전략을 폈다라는 거죠. 뉴타운 출구 전략이 뭡니까? 기존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에 이 조합원들 자체가 사업에 대한 열의가 없거나 사업에 대한 진행 속도가 느린 지역들은 주민들의 찬반 투표를 거쳐서 정비구역을 해제를 해주는 거죠. 아니면 보존 가치가 좀 있는 지역들은 시장 직권으로 구역 지정을 해제해주는 정책이 바로 뉴타운 출구 전략입니다. 자, 그러면서 결과론적으로는 정비구역 중에 많은 수가 지금 해제가 됐다는 거죠. 통계치를 보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에 약 한 55%가 해제가 됐어요. 근데 이게 바로 지금 어떻게 보면 현재 부동산 시장의 폭등의 한 큰 원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전부가 아니지만
그 폭등한 원인 중에 아주 큰 원인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어떤 시장이 지금 펼쳐졌냐면 서울에, 자, 정비구역이 지정이 해제가 됐으니까 서울에 새 아파트가 점점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울에 새 아파트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게 계속 시장에 쌓이면서 가장 강력한 대책인 파리 대책. 그러니까 또 특히나 또 이번 정부 들어서 사실은 집값 안정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 가격이 폭등을 했다라는 거죠. 한번 통계치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서울의 아파트와 이게 비아파트 이제 공급량을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본 거예요. 자, 비교를 해봤는데 200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아파트 공급량을 지금 나타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빨간색은 보지 마시고요. 파란색만 보시면 될 거예요. 파란색이 이 아파트 공급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파란색을 보면 비아파트보다 지금 2005년도부터 2011년도까지는 비아파트보다 아파트 공급량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아파트 상당히 많았는데, 근데 우리가 2012년도부터는 어때요? 아파트 공급량보다 비아파트 공급량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바로 아파트 공급이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누탕 출구 전략을 폈던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통계치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 이런 거죠. 서울의 연평균 주택에 대한 수요는 아파트와 비아파트를 포함해서 5만 5천 가구 정도 됩니다. 이 중에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약 한 75% 정도, 한 4만 가구가 돼요. 4만 가구 정도가 됩니다. 이건 이제 국토부에서 지금 나온 자료입니다. 예, 자, 그런데 최근 6년간, 그러니까 2011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최근 6년간 아파트 공급량이 3만 1천 가구였어요. 자, 그 다음에 2005년도부터 이 자료에 나왔는 2011년도까지 아파트 공급량이 약 한 3만 9천 가구였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뉴타운 출구 전략을 피기 이전에는 어느 정도 아파트 수요와 공급이 맞아졌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후에 뉴타운 출구 전략이 펼쳐지면서 정비구역이 지정이 해제가 되면서 아파트 공급량이 지금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아파트 공급량이 줄어들었으니까 몇 년간 거의 해마다 10,000 가구 정도가 부족했었으니까 그게 시장에 쌓여서 현재 부동산 시장, 작년에 부동산 시장이 폭등한 원인으로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 뉴타운 출구 전략이라는 정책을 피면서 신규 아파트 공급이 부족했던 원인이 가장 큰 이유 중에 이제 하나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보시면, 자, 앞으로 이제 지금 시장도요. 자, 보시면 지금 최근에 재개발이라던가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지금 상당히 많이 하죠. 그렇죠?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그러니까 재건축을 하면 그 개발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환수를 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진단 기준도 상당히 또 강화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업에 대한 속도가 상당히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요. 아까 그 재생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었잖아요. 전면적인 철거에서 어때요? 지금 보존 쪽으로 바뀌다 보니까 앞으로 당분간은 지금 정비구역에 대한 지정이 상당히 소극적일 거라는 거죠. 그럼 재개발이라던가 재건축을 통해서 앞으로 아파트 공급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당장은 이제 지난 정부 때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지금은 당장 입주 물량이 많지만 그 입주 물량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당연히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수가 없죠. 왜?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을 못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당연히,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주택이 공급이 앞으로 부족해질 거 아닙니까? 자, 주택의 공급이 부족해진다라는 거는, 그럼 향후에 서울 도심의 주택 가격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통계치를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정부 들어서 이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투기 수요 억제. 그러니까는 어떤 거냐면 이번 정부의 이제 가장 큰 이제 정책 기조가 뭐냐면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규제책을 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서민들에게 그게 부메랑으로 날아온 결과가 지금 생겨버린 겁니다. 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대출에 대한 규제를 했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자, 보시면 대출에 대한 규제, 그러니까는 지금 서울 같은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LTV,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40%밖에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9억 이상의, 실거래가 9억 이상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중도금 대출이 안 나와요.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전액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전액 현금으로. 자, 그럼 이 의미가 어떤 거냐면, 대출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니까 지금 주택가격이 폭등한 상황에서 과거에 비해서 대출에 대한 레버리지를 더 이용도 못 하고요. 거기에다가 주택가격이 폭등을 했으니까 현금은 더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 현금은. 자, 어떤 의미냐면 예전에 이제 보면 불과 우리가 2, 3년 전만 하더라도요. 뭐 3년 전도 아닙니다. 2년 전만 하더라도 서울 도심의 30평대 기준으로 한 6억대 정도에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들, 뭐 10년차 내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근데 6억짜리가 대부분이 지금 뭐 가격을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 6억짜리가 지금 10억 된 데도 많아요. 예, 10억, 11억 간 데도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신길 뉴타운이나 뭐 전농 다시임 뉴타운 이런 데는 6억대 아파트가 지금 11억 가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아파트들이 지금 6억에서 지금 8, 9억으로 뛰어버렸다라는 거죠. 자, 그럼 예전에는 우리가 대출이라는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대출 한 70%, 뭐 70% 문제 가도하니까 60% 정도를 받아서 지금 롱 같은 경우에는 대출은 한 3억 6천에 내 돈 2억 4천이면은 내 돈 캐시 2억 4천이면 자기 자본 2억 4천이면은 내 집 마련이 가능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8억으로 올라가 버렸잖아요. 8억으로 올라가 버렸으니까 8억으로 올라가 버리면 LTV가 40%면은 대출은 어때요? 대출은 이제 3억 2천밖에 안 나와요. 근데 내 돈이 들어가는 거는 4억 8천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나 서울 도심같이 급등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상당히 많이 따른다라는 거죠. 특히 서민들 입장에서는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지금 서울 도심에는 집을 못 사니까 또 어떤 지역으로 가요? 지역을 대출이 좀 잘 나오고요. 대출이 잘 나오는 비규제 지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하향천이 한다라는 거죠. 지역을 하향천이 하니까 어때요? 그러니까는 서울 외곽에 그동안 선호하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좀 소외되었던 지역들의 또 가격이 또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가셨던 지역이 가서 집을 매입을 한 다음에 대출을 내면서 집값이 꾸준하게 올라주면 가능한데, 올라주면 괜찮은데, 이런 지역으로 또 공급량이 많아지는 겁니다. 공급량이 많아지는 거죠. 최근에 뭐 3기 신도시 발표된 내용, 3기 신도시도 발표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분들이 서울 외곽으로 빠졌는데, 외곽 지역에 공급을 또 해줘 버리는 거죠. 더 좋은 입지에.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나가셨던 분들이 가격이 올라줘야 되는데 또 가격이 또 안 오르는 이런 악순환이 지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폈는데, 그러니까 규제를 폈는데 이게 서민들한테는 부메랑이 돼서 날아와 버린 거죠. 자, 거기에다가 우리가 대출 같은 거 아까 보면은 9억 이상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아파트일 경우에. 자, 그럴 경우에 보면은 점점 부동산에 대한 부의 장벽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당장 목돈은 없더라도 중도금을 낼 돈은 없더라도 잔금 때 내가 이 아파트가 준공돼서 잔금 때 내가 가진 전세금이라던가 아니면 앞으로 좀 론을 받아서 대출을 갚아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금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못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대출에 대한 규제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역 간의 이동이 더욱더 힘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장벽이 더 높아진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출에 대한 규제라든가 또 세금에 대한 규제. 그러니까 우리가 양도소득세에 대한 강화라든가 보유세에 대한 강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지금 이제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을 안 내놔요. 예, 주택을 안 내놓습니다. 자, 주택을 안 내놓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가 과거에 배웠던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학습 효과 때문에 다주택자들도 너무 압박을 하니까 주택을 내놓지를 않아요, 시장에. 왜 시장이라는 거는 수요도 많아야 되고 공급도 되면서 거래가 되면서 이게 시장이 거래가 되는데
다독택자들 입장에서도 세금에 대한 규제가 너무 강력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으니까 물건들을 잘 안 내놓는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 여러 가지 이제 규제가 벌어지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해장 비용은 점점 높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수요자들, 특히 실수요자 중에 서민들 같은 경우가 지역을 더 안 좋은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그러니까는 규제가 좀 없는, 대출이 많이 나오는 지역으로 이동을 했는데, 이런 지역들이 지속 가능하게 가격이 올라줘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라는 거죠.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수요자들이 갔던 지역을, 이런 실수요자들의 지역을 하향천에서 갔는데, 이런 지역들이 계속 가격이 오를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또 있다라는 거죠. 상당히 좀 복잡하죠. 그죠? 네,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시기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좀 역발상에 대한, 역으로 생각해서 투자에 대한 전략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냐. 다음 장에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투자를 하실 때는, 자,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게 항상 희소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희소성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급이 없어야 됩니다. 공급이 부족해야 돼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해야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럼 또 이렇게 물어봐요.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 어디예요? 궁금하시죠? 그렇죠? 자, 공급이 부족한 지역 알려드릴게요. 네, 자, 보시면, 자, 우리가 이런 거죠. 항상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공급을 했을 때 어떤 이제 시행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토지를 매입할 거 아닙니까? 토지가 확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부동산을 공급을 하려면. 여기에다가 건축비를 투자를 합니다. 그럼 얘가 시행사의 원가예요. 원가.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원가에 대한 부담이 높으면 사업에 대한 리스크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 사업에 대한 리스크가 높은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공급 여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 반대로 원가에 대한 부담이 낮으면 당연히 사업에 대한 리스크도 낮은 거죠. 사업에 대한 리스크도 낮은 지역은 당연히 공급이 많은 거죠. 이거는 사업에 대한 리스크가 낮다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하기 위한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공급이 많은 거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떤 지역이 원가에 대한 부담이 높냐? 나를 보면, 자, 우리가 건축비라는 거는 사실은 어디에서나 동일해요. 그러니까 판교에서 아파트를 짓나? 그러니까 집값이 좀 낮은 양주, 옥정 신도시에서 아파트를 공급을 하나? 사업비는 똑같다라는 거죠. 건축비는 똑같다라는 거죠. 건축비. 그러니까 건축비는 동일하기 때문에 건축비는 원가에 대한 변수가 안 돼요. 그럼 원가에 대한 변수는 바로 토지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가격이 높은 지역들이 원가에 대한 부담이 높아서 이런 지역들이 공급 여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공급이 적은 지역이죠. 근데 반대로 토지 가격이 낮은 지역들은 사업에 대한 리스크가 낮기 때문에 공급이 많아지는 겁니다. 자, 그럼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서울 도심에서 외곽 지역? 아니에요. 토지 가격이 낮은 지역? 아닙니다. 어떤 지역입니까? 토지 가격이 높은 지역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어디가 가장 높습니까? 서울 도심이죠. 땅도 없고요. 그래서 땅값은 계속 오르죠. 땅값이 계속 오르면 어떤 의미예요? 원가에 대한 게 오른 거니까 땅값이 오른다라는 거는 원가가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가가 오르니까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속적인 정책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생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었어요. 전면적인 철거에서 보존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서울 도심에는 주택이 없어요. 자, 그럼 정책이라는 거는 어때요? 정책이라는 건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또 수정을 해야겠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뉴타운 출구 전략이라는 정책을 피면서 서울의 아파트가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주택 가격을 더 끌어올려 버린,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폭등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민 이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투자자한테 자본 이득이 집중이 되고 원주민들이 지역을 하향처리하고 세입자들의 주거 비용이 늘어나는 문제점 때문에 그러니까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폈었는데 이게 지금은 다시 서민들의 주거에 대한 비용이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더 늘어나 버렸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정책이라는 게 항상 수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속적인 정책은 없어요. 그럼 어디다가 투자하셔야 됩니까? 앞으로는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에. 자,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 제가
지난 강의가 지지난 강의에 말씀드렸죠.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 어디예요? 노후도가 높은 지역, 노후주택들이 많은 지역.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지역은 비교적 지금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비교적. 자, 거기에다가 또 하나는 내가 이왕 투자하는 거 시세 차익을 극대화시켜야겠죠. 시세 차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은 어딥니까? 자, 이런 거죠. 여러분들, 내가 이제 같은 투자 금액으로 뭐 소액이든 중액이든 고액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같은 투자 금액으로 여러 지역을 내가 A 지역, B 지역, C 지역, 이런 지역을 내가 비교를 한번 해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내가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놨으면 그 지역은 나보다 소득 수준이 높거나 나보다 자산이 많거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 줘야 내가 가진 부동산을 더 높은 가격에 사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역적인 선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나보다 소득 수준이 높거나 나보다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을 선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죠. 이 A라는 지역은 나보다 자산이 한 5억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야. 그 다음에 B라는 지역은 나보다 한 10억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야. 그 다음에 C라는 지역은 나보다 한 15억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야. 근데 이 A, B, C 지역은 내가 같은, 그러니까 동일한 투자 금액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지역을 선정해야 됩니까? 바로 C 지역을 선정을 해야 되죠. C 지역. 앞으로 고급 주택가가 되거나 아니면 앞으로 향후에 개발됐을 때 이 분양가가 좀 높을 수 있는 지역.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지역을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 바로 인근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비교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 인근 지역의 아파트 가격과 그 다음에 현재의 개발 호재들 이런 것들을 비교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지역들 어디? 그러니까 인근 지역에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이 상대적으로 앞으로 분양가가 높을 지역이잖아요. 분양가가 높으면 내가 그만큼 시세 차익이 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서 투자를 하실 때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냐면 당연히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공급이 부족한 지역은 어디예요? 토지가가 높은 지역. 토지가가 높은 지역에 당연히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고, 그 다음에 정책이라는 거는 영구적인 정책, 영속적인 정책은 없습니다. 정책이라는 거는 진행을 하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또 정책이 바뀌는 거죠. 근데 서울 도심 같은 경우에는 땅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아파트 공급을 하려면, 신규 아파트 공급을 하려면 전면적인 철거 방식의 정책을 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들. 그 다음에 시세 차익을 극대화하려면 어때요? 인근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높거나 주택 가격이 높거나 아니면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들. 이런 지역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지금 어떻게 보면 한 치 앞도 보기 힘든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좀 역으로 생각해서 역발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항상 제 채널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요즘 또 미세먼지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고통을 받고 이제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지금 눈이 막 간질간질하고요. 그래서 미세먼지 이제 조심하시고요. 예전에는 이제 항상 건강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미세먼지 조심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이제 해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제 강의가 좋으셨으면 구독하기 버튼도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면 저한테 크나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